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에 대해서 특별히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신생아라 하면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막 나와가지고 바깥 생활에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걸 이해를 하려면 신생아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걸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생아라 하면은 막 태어났으면 신생아겠죠. 엄마 뱃속에서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한 달 정도 된 이런 아기를 특히 신생아라고 해요. 이 신생아 같은 경우는 엄마 밖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낯선 환경에 딱 떨어지는 거죠. 엄마 뱃속에만 이렇게 갇혀있다가. 그래서 이제 몸의 변화도 심하고, 또 이제 항상 엄마 뱃속에 보호막이 갑자기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취약한 시기예요. 그래서 잘 관찰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요게 신생아 아동 간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신생아 같은 경우는 성인하고 어쨌든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성인하고 비교를 해서 같이 외우는 게 필요한데요. 체온은 비슷해요. 체온은 36.5도. 이거 사람의 평균 체온이죠. 근데 한 37도 정도까지 좀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체온계로 재보면 알겠지만 직장에서 잴 때가 가장 신부 체온을 잴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막도 신부 체온을 간편하게 잴 수 있는 부분이고, 구강은 이제 편하게 잴 수 있는 부분이고, 애과가 좀 가장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막 땀 같은 게 나면 체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문질러서 땀 닦지 말고 두드려서 땀 닦아줘야 되는 요런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요 체온 재는 거는 간호실기에 자세히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간호실기 내용인데, 신생아 체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아직 체온을 조절을 잘 못해요. 아직 시상하부가 기능이 제대로 발달이 안 돼서, 시상하부에서 지금 더워 추워 이러면서 온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이 스위치 같은 이 컨트롤 타워인 시상하부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애기들 잘 보온해줘야 되고, 또 체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맥박도 같이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맥박을 보게 되면 성인의 2배라고 보면 돼요. 성인은 보통 한 60에서 100회가 정상인데 2배죠. 그래서 거의 2배고, 또 심하게 울면은 190까지도 올라갔다가 잠잘 때는 확 떨어져서 막 70까지 떨어졌다 하는데,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얘네들 폭이 들쭉날쭉해요. 들쭉날쭉한데 대신 규칙적이죠. 빠르면 빠르게 규칙적, 느리면 느리게 규칙적. 이렇게 어쨌든 규칙적이어야만 하지, 애기들은 아직 맥박이 왔다리 갔다리 거린다. 그리고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조용하게 안정된 상태로 1분 측정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호흡이에요. 성인의 호흡수가 우리가 12에서 20회가 평균 호흡수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호흡수도 거의 2배죠. 2배 가까이, 2배가 넘죠. 그래서 호흡수도 성인의 2배 정도 되고, 또 잠잘 때는 떨어지기도 하는데 깨어있을 때는 또 막 확 늘어났다가 되게 불규칙하고, 특히 신생아는 복식 호흡을 해요. 그래서 숨 쉬는 거 보려면은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왔다 들어갔다 볼록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요 배를 보면 돼요. 그래서 점점 성인이 될수록 흉식 호흡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생아는 배로 숨 쉰다, 요 복식 호흡을 한다, 요 부분이 호흡에서 신생아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혈압이에요. 혈압은 애기들 막 태어났는데 혈관 탄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혈관 탄력이 좋기 때문에 혈압은 오히려 낮아요. 성인들은 이제 막 혈관이 있으면 이 정상적인 혈관도 관리 못해서 여기 콜레스테롤 끼고 이래가지고 혈관이 막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생기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혈관이 탄탄하니까 이 압력을 막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혈압이 성인보다 낮아요. 성인이 아마 120에 한 80 정도가 정상 수치일 거예요. 거의 절반이죠.
그래서 수축기도 낮고 이완기도 낮고, 그리고 애기들은 애기용 커프로 적합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성인 거 너무 커서 애기 걸로 재줘야 된다. 요거까지 보시고, 네, 애기한테는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생아 머리가 성장 발달에 이런 지표가 되기 때문에 성인들은 굳이 뭐 건강검진하면 머리 둘레는 안 재지만 애기들 같은 경우는 머리 둘레도 같이 재죠. 그래서 진짜 몸통의 한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머리가 크기 때문에, 네, 머리 둘레도 재주고, 또 애기들 머리 보면 숨구멍이라고 해서 뭐 만지지 말아라 막 요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게 대천문하고 소천문이 있어요. 그래서 대천문이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있고, 소천문이 이렇게 좀 삼각형 모양으로 있는데, 대천문 같은 경우는 한 돌 지나고 다쳐요. 돌 지나고 생후 12에서 18개월. 그러니까 생일 지나고 한 살 지나고 1년째 되면 대천문이 다치는데, 소천문은 좀 빨리 다쳐요. 그래서 2개월 만에 다칩니다. 한 6에서 8주? 네. 그래서 요 대천문, 소천문 다치는 시기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걸 관찰을 하면 애기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요 대천문이나 소천문 이게 막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애가 뭐 뇌염이나 뇌소종 같은 게 있어서 두개 내압이 막 상승해가지고 부푼 거겠죠. 그래서 위험한 상태고, 내 천문이 이렇게 온폭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 탈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슴도 그냥 뭐 애기 가슴 평균 둘레다 요건데, 뭐 가끔 애기한테 뭔가 애기가 막 이렇게 여자처럼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가슴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애기한테 모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엄마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끔 애기한테 뭔가 모유가 나오는 이상한 현상. 그래서 이게 마유, 기유 이래가지고 뭐 되게 이상한 우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엄마 호르몬 때문에 애기한테 젖이 나올 수 있다. 모유가 나올 수 있다. 이러니 뭐 놀라지 말아라.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제대를 잘 간호를 해줘야 돼요. 제대. 왜냐면 엄마랑 연결된 요 제대를 잘랐잖아요. 그래서 요 제대 부분에 뭐 출혈이나 감염이 없는지 꼭꼭꼭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매일매일 알코올로 소독을 해줘야 돼요. 베타딘을 주로 뭐 간호실기에 맨날 알코올 쓰지 말아라, 베타딘만 써라, 뭐 요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베타딘은 이제 소독 효과가 좋아서 뭐 수술용이나 뭐 요런 걸 쓰긴 하는데, 애기한테는 이제 제대 부분 소독할 땐 알코올을 써요. 왜냐면 베타딘의 성분 중 하나가 이제 요오드가 있는데, 요오드가 이게 뭐 제대 소독하다 이렇게 들어가면 애기한테 좀 영향을 미치나 봐요. 신생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되게 민감한 아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베타딘이 더 안전하고 또 소독 효과가 좋지만 알코올로 해줍니다. 왜냐면 알코올이 건조도 빨리 되고 어쨌든 소독을 잘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가끔 책에 보면은 이 알코올 얘기 나오면서 뭐 무수 알코올이다, 뭐 유수 알코올이다, 뭐 요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무수는 무리 없이 알코올 순도 100%란 얘기고요. 유수 알코올은 이제 알코올에 물 좀 섞었다란 얘기인데 75%요 정도가 가장 소독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냥 알코올 생 100% 썼을 때보다 좀 물을 쓴 알코올이 효과가 좋다, 뭐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부의 이 애기한테 제대 요 부분은 정말 소독도 철저히 하고 항상 잘 관찰을 해줘야 되고요. 이 제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뒤에 자동으로 말라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애기가 태어났는데 신생아가 갑자기 체중이 감소를 하는 거예요. 한창 먹고 막 자라야 할 시기에 애기가 갑자기 살이 쭉쭉 빠져요 이러면서 놀라지 마시고, 생후 한 2, 3일 정도에는 한 일주일 정도 몸무게가 특정 기간 빠지는 시기가 있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요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지금 신생아가 한 5일 정도 됐는데 몸무게가 막 빠지고 있다. 이게 정상인지 뭐 아니면
이런 몸무게 빠지는 거는 뭐 생리적 체중 감소인지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은 일시적으로 살이 빠진다. 요걸 봐주세요. 왜냐면 먹는 것보다 싸는 게 많아서 그래요. 아직 막 환경에 적응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엄마 젖바는 것도 너무 애기한테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그동안 엄마 뱃속에서 축적해왔던 그런 똥들을 막 싸면서 살이 쭉쭉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질병 아니고 뭐 병원 가야 된다 이러지 마시고 네. 한 일정 기간은 살이 좀 한 5에서 10% 정도 빠진다. 정상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아기는 당연히 아직 뼈가 말랑말랑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아기는 되게 유연하잖아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피부도 아기 피부도 색깔이 잘 변하는데 이제 손발이 차가우면 좀 파랗게 변하고 막 심하게 울면은 아주 시뻘개질 정도로 아기 피부색이 막 변한다 요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엄마한테 받은 이제 적혈구가 풍부하기 때문에 아기가 피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기존에 엄마한테 받았던 적혈구들이 죽고 이제 아기가 스스로 적혈구를 생성하는데 이 교체 시기 동안에 잠깐 일시적인 빈혈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피 교체 시기죠. 엄마한테 받은 거 다 써서 이제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그동안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아기한테 적혈구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태아 쌍둥이 임신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출산하고 제대 박동이 완전히 멈추면 마지막까지 여기 제대에 있는 혈액이랑 뭐 이런 거 다 아기한테 다 주고 요 제대 박동이 멈추면 그제서야 자르거든요. 요거까지 모성간호랑 같이 연동해서 알아두면 좋겠죠. 그다음에 아기한테 황달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황달 뭐 간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걱정하실 수 있는데 요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좀 함정 문제죠. 그러니까 아기가 간 기능이 아직 미숙한 거예요. 우리가 간에서 이제 적혈구 사체인 빌리루빈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아직 아기가 간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이 빌리루빈이 막 쌓여가지고 황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후 한 2, 3일 정도 생겨가지고 자연적으로 일주일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정상이에요.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황달 증상이 있어요. 이거는 핵황달이라고 해서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를 해서 봐야겠죠. 어떤 경우는 정상이고 어떤 경우는 비정상.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24시간 이내에 황달 증상이 일어난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의사한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근데 생후 한 2, 3일 뒤에 애가 황달이 발생해서 한 일주일 뒤에 사라졌다. 요거는 이제 정상. 이렇게 보고 생후 2, 3일 뒤에 정상인 황달인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넘어도 계속 더 심해지기만 한다. 이럴 때는 광선요법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심한 경우에는 애기한테 피를 바꿔주는 거죠. 수혈을 할 정도로.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황달이다? 비정상. 근데 태어나고 한 2, 3일 뒤에 발생을 했다? 정상. 7일까지 지켜봤는데 7일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고 황달이 심해졌다? 이러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언제가 정상이고 비정상이고 요거는 나름의 좀 정리를 하셔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기는 아직 괄약근도 미성숙해가지고 꼭 밥 먹고 나면 트림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역류하고 애기 토하고 그러면 질식할 수도 있고 위험하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간은 아까 봤죠. 아직 기능이 미숙해요. 그래서 황달이 생길 수도 있고 당연히 간이 미숙하니까 애기한테 주는 거 성인이랑 똑같이 약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도 애기한테 맞게 줘야 된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한 24시간 이내에 태변을 배출해요. 처음 보는 태변이라서
완전 새까만 똥인데 거의 검정에 가까운 똥인데 냄새도 없고 그냥 끈끈하다 요 정도인데 어쨌든 24시간 이내에 태변을 배출하다가 점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좀 황색변을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모유를 먹으면 좀 똥이 좀 묽어요. 그래서 좀 풀 같은 이런 변을 자주 보는데, 분유를 먹는 경우는 좀 변이 딱딱하고, 또 횟수도 좀 적다고 해요. 이건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아기가 소변을 보는데, 출생하자마자 소변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배뇨 횟수도 감소하면서, 이제 애기들이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는데, 요 부분은 요 황달이나 위에 체온, 맥박 요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반사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반사는 애기한테 특정 자극을 가하면 애기가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른 반응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걸 잘 못하거나 아니면 반사가 약하다 이러면 애기 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반사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반사는 빨리 소실되기도 하고 어떤 반사는 좀 늦게 소실되고 또 반사마다 특징이 있어서 요거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빠는 반사예요. 입술을 건들면 아니면 입술 주변에 뭔가 갖다 대면 애기가 막 다 빨아먹어요. 이건 뭐냐면 먹고 살겠다는 의지죠. 그래서 요 빠는 반사가 있고, 포유 반사가 뭐냐면 애기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볼 부분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돌려서 지금 볼에다 갖다 댄 게 뭐지 하고 이걸 빨려고 지금 고개를 돌리는 거죠. 이런 반사를 포유 반사라고 하는데 한 3개월 뒤에 소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로 반사 같은 경우는 아기를 깜짝 놀래키면 아기가 화들짝 놀라면서 어머 하고 이렇게 만세를 하면서 바둥바둥 하는 자세예요. 근데 얘는 3개월 뒤에 소실이 되고요. 아기가 자주 깜짝깜짝 놀란다면 이렇게 팔 계속 만세만세 하면서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지해 주려면 이 모로 반사를 이렇게 좀 애기 안 불편하게 해주려면 속삭이 같은 걸 해주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을 때 모로 반사, 그 다음에 눈 깜짝 반사는 이제 빛을 강하게 주면은 이제 깜빡이거나 가늘게 뜨거나 어쨌든 반응을 한다는 거고요. 잡는 반사는 손에다 뭔가 쥐어주면 그냥 무조건 잡는 거예요. 애기들은 손가락 건들면 무조건 다 잡아요. 얘도 3개월 뒤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애기들 물건 더 잘 잡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건 반사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잡는 거예요. 나 이거 갖고 싶어 이래가지고 3개월 이후에는 자기가 꽉 잡는 거고 3개월 이전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나 잡는 방법 잘 모르지만 어쨌든 손가락에 뭐가 있네 하고 그냥 꽉 잡는 거. 요 잡는 반사는 3개월 이전까지만 존재하고 그 이후는 자기 판단으로 의지로 하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긴장성 목 반사는 일명 펜싱 자세예요. 아기를 똑바로 뉘어놓은 다음에 아기가 이렇게 똑바로 누워져 있어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돌렸어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 머리 쪽 팔다리는 이렇게 펴져 있어요. 머리 쪽 팔다리는 이렇게 펴져 있는데 반대쪽 팔다리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좀 펜싱하는 자세처럼 되는 자세? 그래서 고개를 돌린 쪽은 쫙 펴고 반대쪽은 이렇게 구부린 자세인데 이건 4개월 뒤에 소실됩니다. 지금 본 게 포유 반사, 모로 반사, 잡는 반사 3개월 후 소실이었어요. 근데 긴장성 목 반사는 4개월 뒤 소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빈스키 반사라고 있는데 얘는 가장 늦게까지 지속되는 반사예요. 제가 만약에 시험을 내는 문제위원이라면은 바빈스키 반사를 더 낼 것 같아요. 왜냐면 나머지는 3개월. 그리고 내용도 비슷해요. 애기가 먹고 살려고 빨고 깜짝 놀랐을 때 하고 잡는 반사, 긴장성 목 반사 요런 건데 다 3, 4개월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바빈스키 반사만 거의 돌 지날 때까지도 남아있어요. 한 1년 넘게? 그 정도로 되게 오래 남아있는 반사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늦게 남아있군 하면서 요거를 시험 문제 내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빈스키 반사는 뭐냐면 애기 발가락이 이렇게 있어요. 애기 발가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발가락이 있는데 이렇게 발 뒤꿈치에서 이렇게 발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지는 확 꺾어버리고 나머지 발가락은 이렇게 더 확 벌리는. 그래서 좀 애기 발가락이 좀 옆에서 보면 엄지는 이렇게 뒤로 제쳐 있고 나머지 발가락은 이렇게 다 꽃처럼 이렇게 피는 이런 반사를 바빈스키 반사라고 합니다. 가장 늦게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돌 지나고 걸어 다닐 때쯤 없어진다고 볼 정도로 늦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기한테도 뭐 점점 감각이 발달하겠죠. 근데 시각이 가장 늦게 발달해요. 그래서 애기들이 가끔 막 사시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진짜 늦게 발달하기 때문에 가끔 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왜 넘어지냐면, 시각이 아직 덜 발달돼서 계단 같은 거, 초점이나 뭐 이런 거리 감각을 못 맞춰가지고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각이 애기들한텐 가장 늦게 발달한다. 그리고 애기들은 잠도 정말 많이 자지만 크면 클수록 수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신생아한테는 방어 기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자연적인 면역,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공자가 들어가면 뭔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사를 떠올리시면 돼요. 주사기로. 인위적으로 넣은 거 인공이고 자연은 스스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동은 항체, 군대를 준 거고요. 능동은 세균 덩어리를 좀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말을 해석을 하면 뭐냐면 자연적으로 군대 같은 걸 받았어요. 뭐냐면 엄마한테 항체를 받았어요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주사로 인공적으로 세균 덩어리를 넣어줬다고요? 이게 뭔 말이지? 아, 예방접종을 했구나. 예방접종은 일부러 약한 세균 넣어가지고 스스로 항체를 키우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알아두면 유용하게 쓸 거예요. 요게 자연 능동, 자연 수동, 뭐 인공 능동, 인공 수동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보건이랑 뭐 여러 간호실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영순이 바로 해줘야 되는 간호 종류 한번 살펴볼게요. 아기가 태어나면 숨 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랑 입에 있는 이런 점액물질을 석션으로 제거해서 아기가 빨리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고 1분 후, 5분 후 해가지고 아프가 점수라는 걸 매겨요. 요거는 요 아래에서 볼 건데요. 신생아 상태가 건강한지 뭐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점수를 매겨가지고 빠르게 볼 수 있는 표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대도 잘라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대 박동이 멈추고 나서 잘라주는 게 좋다고 했죠. 근데 쌍둥이일 경우는 첫째 이거 박동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둘째 숨 막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쌍둥이는 바로 해줘야 어쩔 수 없이 바로 해주고요. 그리고 딱 봤는데 신생아가 뭐 이상한 데가 없는지 이런 거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밖에도 이제 애기 바뀌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팔찌 이런 거 산모한테도 같이 신분 팔찌 이런 거 차주고요. 혹시 모르니까 발바닥 도장도 엄마 지문이랑 함께 받아두고 그리고 태아 성별 뭐 나이 뭐 체중 그 다음에 키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봐야겠죠. 재태 연령은 이제 몇 개월 후에 나왔는지 이런 거 그리고 애기들은 일단 이게 자연분만을 했다면은
임균한테 일단 노출이 됐다고 봐요. 임균이 워낙 흔한 성병이다 보니까 엄마 질을 통해서 아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임균을 만났겠구나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무조건 1% 질 싸는 용액을 양쪽 눈에 똑똑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출혈 방지를 위해 비타민 K 주사도 놔줘요. 체온도 아직 조절 잘 못하니까 빨리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요 1% 질싸는 이거 임균성 암염을 예방하기 위해 넣는다는 거, 요거는 정말 단골 문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꼭꼭꼭꼭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프가 점수 볼게요. 태어나서 1분 후, 5분 후 각각 측정을 하는데 이 항목을 외워두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심장 박동이 느리다, 내 호흡을 잘 울고 규칙적이고 한 40회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점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주 아프가 점수의 항목은 이래가지고 아닌 거 고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표를 같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박동이 없으면 당연히 빵점이고요. 심박동이 느려요. 100회 이하예요. 그러면 1점. 근데 팔팔하게 아주 잘 뛰고 있어요. 그러면 2점을 줍니다. 그리고 호흡을 잘 못해요. 그럼 0점. 근데 느리고 불규칙하면 1점. 근데 잘 울고 규칙적으로 30회 이상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점을 줍니다. 그리고 근육이 긴장도 없이 칙 하고 늘어져 있어요. 그럼 빵점이고요. 근데 약간 굴곡돼 있어요. 그러면 1점. 근데 근육이 팽팽하고 아직 아기가 팔다리가 잘 이렇게 굴곡이 돼 있다, 이러면 2점을 줍니다. 반사, 우리 아까 바빈스키 반사니 빛 반사니 포유 반사 이런 거 봤었잖아요. 근데 이런 반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점이고요. 근데 반응이 영 현찮아요. 좀 반응을 하긴 하는데 되게 약하고 우는 것도 잘 못해요. 그러면 1점이고, 힘차게 잘 움직이고 반사도 잘 하고 이러면 2점입니다. 피부색을 봤는데 애기 피부가 창백해요. 그럼 빵점. 근데 몸은 괜찮은데 이제 팔다리 요 손끝 부분이 차요. 청색이에요. 이러면 1점. 그리고 전신이 핑크색으로 건강하면 2점을 줍니다. 그래서 합계를 냈을 때 0에서 3점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요. 7점 이상 돼야 이제 건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점수를 냈는데 한 5점이 나왔다 이러면 정상, 아니면 내가 점수를 냈는데 8점이다 이러면 아주 건강하다, 점수를 냈는데 한 3점이다 이러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점수에 따라 내가 판단을 하는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요 표 꼭꼭 잘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요 아프가 점수도 매기지만 피부색이나 손톱 이런 게 이상이 없는지도 보고, 가슴 모양도 동글게 잘 돼 있는지, 호흡 잘 하는지, 제대 잘랐으면 제대 동맥 2개, 제대 정맥 1개 잘 있는지 요거까지 같이 확인을 해줘야 된다. 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영순이 간호가 기도 확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석션으로 입하고 코에서 점액물질 빼줘가지고 숨 빨리 쉬게끔 해주는 거. 그리고 오른쪽 측위로 눕히는 게 애기한테는 좀 더 좋다고 해요. 그리고 체온도 잘 못 유지하니까 빨리 따뜻하게 해주고 엄마한테 이렇게 안겨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걸 못한다면 이제 빨리 담요로 빨리 감싸주고, 또 좀 미숙아 같이 더 약한 애기라면은 보육기 33도 되게 높죠. 보육기에다가 애기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신생아실 온도는 좀 더 높아요. 애기들이 아직 체온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24에서 26도 요걸로 보시면 되고요. 습도는 일반적인 습도처럼 한 50에서 60이 적합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애기한테 체온 유지가 중요하다. 신생아실 적당한 온도는 한 24에서 26이다. 근데 미숙아를 위한 이제 보육기는 33도 정도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제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대는 이제 제대 박동이 멈춰야 이제 잘라주고,
그리고 자르고 나서는 제대동맥 2개, 제대동맥 1개 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제대 간호를 잘 해줘야 되는데 떨어져 나갈 때까지 맨날 감염이나 이런 게 없는지 건조하게 유지를 하고, 아까 여기 그거 있었어요. 제대간호? 요 제대간호에서 알코올로 맨날 75% 알코올로 소독을 해주고 건조하게 잘 관리를 해줘라, 요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복되는 것만큼 요 제대간호도 잘 봐주세요. 이거 눈간호 또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이거 진짜 요 부분 시험 문제 단골 멘트거든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산도 지를 통과하면서 임균을 만날 확률이 높으니 1% 질산한 용액을 미리 넣어준다, 예방적 차원에서. 그리고 이 1% 질산한 용액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기타 병원에 따라서는 뭐 테트라사이클린, 뭐 에리스로마이신 이런 안연고를 넣어주기도 하는데 1% 질산한 용액만큼은 꼭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비타민 K 주사, 아까도 나왔지만 출혈 방지를 위해서 놓고요. 아기 같은 경우는 아직 엉덩이 근육이 발달이 덜 됐어요. 그래서 잘못 주사 놓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외측 강근에다가 근육 주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기는 목욕을 잘 안 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미 엄마 뱃속에서 태지라고 보호막이 있어서 이렇게 약간 치즈같이 애기 피부 보호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 해도 되고, 또 목욕하면은 체온 변화도 심한데 오히려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애기한테 태지 이게 뭐 이렇게 얼룩덜룩 이게 뭐야 하고 강제로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보호막이어서 오히려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애기한테는 뭐 자극적인 이런 비누 뭐 이런 거 좀 쓰지 말고 그냥 따뜻한 물로만 닦아주면 돼요. 그래서 목욕 시간은 한 5에서 10분 내로 빨리 짧게 하고 같은 시간에 해주면 적응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이 목욕하는 것도 뭐라고 진짜 힘이 빠지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 목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밥을 줍니다. 온도는 40도 따뜻하게 해줘야겠고, 그 다음에 눈을 닦아줄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줘라. 당연히 비누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신생아들은 진짜 면역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애기들 옷 같은 거 다 소독을 해줘야 되고요. 특히 보육기나 애기 침대는 진짜 멸균 용액으로 씻고 소독을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외부 손님이 올 때도 진짜 소독액으로 철저하게 다 닦고 애기 봐야 되고요. 의료진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이제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받고 정말 가운에 마스크까지 철저하게 하고 아기를 봐야 된다고 해요. 다음은 아기한테 중요한 게 수유죠. 왜냐면 아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수유에 관한 걸 볼 건데, 요거는 이제 보건간호학에도 나오고 모자보건에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복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유 수유는 어쨌든 한 5, 6개월 정도 먹는 걸 권장을 하고, 6개월 이후에는 엄마 젖을 떼면서 이제 이유식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보시면 되고요. 요 수유에서는 모유냐 아니면 분유냐 요걸로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크게 모유랑 분유랑을 살펴보면 분유에 더 단백질이 많습니다. 왠지 엄마께 더 좋으니까 엄마한테 단백질게 더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공적인 분유에 오히려 단백질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유보다 변보는 횟수도 적고 똥도 좀 더 단단하다고 보면 돼요. 모유를 먹은 애기들은 좀 똥이 좀 풀같이 단단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변보는 횟수도 좀 많고요. 그래서 일단 크게는 모유랑 분유랑 영양가가 뭐가 더 많나요? 이러면 분유가 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근데 모유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모유가 왜 좋냐면 모유에는 항체 비타민들이 많아요. 항체 비타민이 많고, 그리고 모유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또 초유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만들어진 젖이다 보니까 영양가보다는
단백질, 항체, 비타민 이런 게 더 많고 또 색깔도 진한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애기가 좀 가벼운 설사 작용이 나올 정도로 똥을 잘 나오게 해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행류는 이제 성숙류로 넘어가는 과정이라서 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성숙류는 좀 색깔도 하얗고 성분이 좀 제대로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단백질이나 뭐 항체보다는 그런 것도 일부 있겠지만 지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분유는 크게 모유 대 분유로 봤을 땐 분유가 단백질이 더 많아, 모유에는 단백질, 항체, 비타민이 더 많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초유랑 성숙류랑 비교했을 때는 초유는 노란색, 성숙류는 하얀색, 그리고 성숙류는 지방이 많고 초유에는 각종 뭐 이런 영양물질이 많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유를 하게 되면 이제 장점들이 있겠죠. 여러 영양소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소화도 잘 되고요. 우리 애기한테 맞춤식이에요. 애기한테 필요한 단계별로 모유가 이렇게 맞춤으로 막 변해요. 그래서 정말 애기한테 필요한 것만 주는 공급원이고요. 뭐 방부제나 뭐 이런 조미료가 없고 순수하게 엄마한테 만들어지는 애기한테 되게 좋은 거고, 또 항체도 있어서 면역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 젖바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분유 먹이는 것보다 아기를 힘들게 해서 오히려 치아랑 턱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도 하고, 또 아무래도 좋은 성분이 있다 보니 아기 치아 부식도 좀 적고 알레르기도 적고, 또 애기도 딱 배부르면은 더 먹거나 그러지도 않고 딱 적당히 알맞게 먹어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애기와 신뢰관계 쌓는 게 정말 좋죠. 그리고 애기가 젖을 한번 쭉쭉 빨아줄 때마다 자궁이 수축이 되면서 엄마 몸 회복도 더 빨리 돼요. 더 빨리 되고, 또 애기 나면서 살쪘던 이 지방도 애기한테 영양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엄마 살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 방지나 피임 효과도 있기 때문에 수유부랑 비수유부랑 배란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수유부가 한 5, 6개월이었고, 비수유부가 5, 6주였거든요. 그래서 요 차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대신 엄마는 힘들죠. 엄마는 힘들고, 또 아기가 먹다 보니까, 약물이나 뭐 먹을 거 다 신경 써서 먹어줘야 되고요. 또 채식주의 엄마다 이러면은 비타민이나 뭐 단백질 이런 게 좀 결핍된, 영양분이 좀 결핍된 게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모유임에도 불구하고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아기가 선천적으로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엄마 모유를 못 먹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분유도 아니고 특수 분유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선천성 대사 장애의 예시인데 애기한테 요런 증상이 있다 이러면은 모유를 소화를 못 시켜서 특수 분유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애기가 국외 파열이나 뭐 토순 구내염 이런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혀가 좀 이상해요, 이러면 못 빠니까 엄마 모유 못 먹겠죠. 그리고 조산아나 좀 심하게 약한 애기들은 지금 숨쉬고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근데 엄마 젖을 어떻게 빨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젖 빠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얘네들은 못 먹어요. 그리고 드물게 모유 알러지 있는 애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약 먹는 중일 때, 그때 애기한테 다 가니까 그땐 모유를 못 하고요. 엄마가 뭐 암이라든지 정신질환 약 아니면 뭐 화학적 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이게 애기한테도 가니까 이땐 모유를 참아주시고, 또 드물게 엄마가 또다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기가 수유를 하면은 자궁 수축되고 막 이러는데 임신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기한테 젖 먹여야 되는지 우리 몸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때는 모유 못 먹죠. 그리고 엄마가 에이즈다 이러면은 모유통에서 감염되니까 못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약물 등을 섭취할 때, 뭐 술 먹었을 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모유 수유법 이거
간호실기에도 나오고 모성간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유두를 비누로 씻지 마라. 왜냐면 건조해가지고 균열 생기기가 쉬워요. 그리고 젖을 먹을 때는 아주 검은 부분 유륜까지 다 꽉 물려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애기 코 누르지 않게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트림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역류되거든요. 그리고 애기가 먹다가 젖이 남았다 이런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걸 짜서 내야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젖이 더 잘 나와요. 왜냐면 젖이 좀 남아있으면 뭐지 하고 젖 생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기 젖 먹이고 좀 남았다 이러면 다 빼줘야 되고요. 양쪽 교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면은 이제 브래지어에 좀 안전 핀을 먹어서 다음에 먹일 방향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부득이하게 유두가 균열됐을 경우는 일단은 아물 때까지 수유 금지를 해야 되고요. 수유를 안 하고 있으면 젖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젖 마름 방지를 위해서 유축기로 계속 짜주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유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분유 볼게요. 분유는 어쨌든 모유보다 단백질이 많은 게 특징이고 그리고 의사가 처방하지 않는 이상 더 많이 주면 안 돼요. 애기 분유 남았는데 이거 아까워 이러면서 다 먹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배부르면 막 고개 돌리거나 안 먹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든요. 근데 남았잖아 이러면서 강제로 먹이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같은 경우는 구멍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크면은 이제 우유가 콸콸 나오니까 질식 위험이 있고 또 너무 작으면 아기가 젖을 잘 못 빨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뚫어주고 그다음에 따뜻하게 먹여야 되고 그다음에 모유랑 다르게 좀 아기를 좀 더 머리를 더 세워서 해줘야 좀 애기 소화에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모유보다는 분유가 좀 더 소화가 힘드니까. 그리고 젖병을 막 물고 있거나 아니면 젖병을 흔들거나 이런 불필요한 움직임을 주면 애기가 싫어해요.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또 힘들기 때문에 이 젖병 벽에다 기대놓고 나 잠깐 내 할 일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쓰러지거나 막 이랬을 때 애기가 잘못 먹으면 질식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두지 마라. 그리고 애기 치아가 나기 시작했다 이러면 맹물이라도 먹여가지고 이렇게 좀 헹궈주고 또 우유를 먹은 채로 잠들게 하지 마라. 안 그러면은 치아가 상하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먹이는 게 아니라 한 반 정도 먹이고 트림 시키고 또 나머지 먹이고 그래서 안 먹겠다 이러면 남은 거 버리고 보관했다 먹으면 또 애기 탈날 수 있으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너무 덥거나 물 마시고 싶으면 애기가 우유를 좀 뱉을 수도 있고 또 애기를 오른쪽 축으로 뉘어놔야 좀 위로를 통해서 음식이 이렇게 나오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애기한테 들어가는 것들은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집에 멸균 소독기 이런 걸 어떻게 들여놔요? 그러니까 우유병, 젖꼭지 이런 애들은 자비소독 100도씨에 팔팔 끓는 물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넣어가지고 소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정상적인 신생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좀 위험한 애기들, 신생아 약간 기형 유발이 있을 정도로 좀 위험 요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외웠거든요. 임신 초기랑 후기에 풍진하고 매독하고 걸리는 이 시점이 달라요. 영향을 주는 시점이. 근데 이게 헷갈려서 저는 기절초풍 하겠네 이렇게 외웠어요. 기절초풍으로 외워서 임신 초기에는 풍진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절초풍, 임신 초기 풍진 조심. 왜냐면 이 풍진 바이러스가 너무 신기하게 임신 초기 태반은 통과를 하는데 임신 후기에는 태반을 못 통과해요. 그래서 임신 후기에 풍진 걸리는 건 영향이 없는데 임신 초기에 풍진이 걸렸다 이러면 태반으로 가서 애기한테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풍진의 3대 요소 요거 외워주세요. 소두증, 백내장, 청각 상실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면에 매독은 초기에 아무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매독 걸렸다 이러면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임신 후기에는 매독이 태반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아기한테 영향을 줘서 스누풀주 안창코에 허친스치아 이렇게 이빨이 뾰족뾰족해지고요. 가성마비 좀 마비된 것처럼 아기가 마비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이 풍진 예방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황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임신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임신 초기에 풍진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풍진은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이렇게 해서 MMR로 예방접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매독이 치료 가능하니까 걸렸다면 빨리 초기에 해서 후기에 영향 안 받게 해줘야 되고요. 이런 기형 요소를 줄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이제 수두라든지 뭐 당뇨, 그다음에 뭐 페틸케노증, 뭐 방사선 아니면 뭐 약물들 이런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아기한테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뭐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일단 풍진하고 매독이 가장 좀 시험에서는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다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잘 크다가 출생할 때, 태어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뭐냐면, 애기 머리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볼록 튀어다 못해 이렇게 머리 쪽에 이렇게 피가 고이는 이런 증상인데, 이게 왜 생기냐면, 산류 같은 경우는 일종의 부종이에요. 엄마가 아무래도 분만을 하면서 이 좁은 엄마의 질 입구를 애기 큰 머리가 이렇게 통과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렇게 쪼여가지고 부종이 일시적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애기 머리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없어져서 괜찮아요. 근데 이제 출혈 증상이죠. 아무래도 이 산류가 더 쪼여지거나 아니면은 자연분만을 못해가지고 겸자분만 이렇게 좀 집게같이 이렇게 애기 머리 이렇게 끄집어내준다든가 아니면 흡입분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뚜러뻥 같은 이런 거 애기 머리에 씌워가지고 석션 이렇게 진공으로 이렇게 뽑아주는 이런 걸 하다 보니 아무래도 애기 머리에 영향을 받겠죠. 그때 이제 좀 잘못해서 좀 무리하게 하면은 요렇게 피가 이렇게 고일 수도 있는데 이게 웬만해서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없어진다고는 하는데 이제 두혈종 같이 이렇게 뭔가 피까지도 고여지고 이게 잘 치유가 안 되면은 나중에는 이거 뭐 절개를 하든 흡인을 하든 해서 빼줘야겠죠. 안 그러면은 뇌 쪽이 압박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출혈 증상이 있다면은 비타민 K 주사 하면은 지혈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출생할 때 애기 머리한테 손상 올 수 있는 게 크게는 산류하고 더 심하게 되면 두혈종 정도 있다. 근데 뭐 자연적으로 없어지는데 뭐 심하면은 뭐 이렇게 절개를 하기도 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애기한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골절이 어디냐 하면은 쇄골골절이에요. 아무래도 애기 머리 나오고 이렇게 팔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 이 쇄골 여기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좀 골절된 상태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아기가 팔을 못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모로 반사가 있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을 때 이렇게 팔 만세하는 이런 모로 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골절됐는데 아기가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고 그냥 아파서 울기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좀 뼈 움직임이 이상하다든가 그럴 때 엑스레이 촬영해보면은 골절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애기한테 좀 흔하게 일어나는 골절은 쇄골 부분에 출산하다가 골절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또 요거랑 비슷하죠. 아무래도 자연분만 잘 못해가지고 겸자나 아니면은 이렇게 흡인 겸자로 이렇게 애기 머리 이렇게 뽑아주다 보면은 머리나 안면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안면마비가 올 수가 있는데 뭐 며칠 또는 뭐 몇 시간 뒤에 해결이 되고 영구적인 마비는 드물긴 한데 어쨌든 부작용은 있다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생아한테 걸릴 수 있는 좀 위험한 질병들인데 함께 보면요. 파상풍. 애기한테 파상풍이 왜 걸리냐면 우리가 제대 결찰할 때 제대 잘라줄 때 소독 가위를 써야 돼요. 완전히 멸균 소독된 가위를 써야 되는데 이때 뭐 감염이 돼서 파상풍에 걸릴 수도 있고 애기한테 파상풍 걸렸을 때 3대 증상이 있어요. 일단 아관 긴급, 후금 반장, 조소 증상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아관 긴급은 입을 잘 못 벌려서
엄마 젖을 잘 못 빠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잘 못 움직이고 후궁반장. 그래서 뭔가 복근 형직이 이렇게 강직돼가지고 뭔가 등이 이렇게 굽는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조소 같은 경우는 뭔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아기가 표정이 일그러져 있다. 약간 이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파상풍 3대 증상 1번, 2번, 3번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파상풍에 걸렸다면 일단 항독소 빨리 항체를 투입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상처도 빨리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경련 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 경련 간호를 해주고 그다음에 호흡이 곤란할 수 있으면 산소도 같이 주는 요렇게 간호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중독성 홍반이라고 해서 신생아 발진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한 일주일 뒤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칸디다증 기저귀 피부염인데 일종의 곰팡이균이 어쨌든 피부에 이렇게 생기는 그런 건데 생기면은 이제 항진균제를 발라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습기가 잘 차는 이제 기저귀 부분에 생기기 쉬우니까 관리 잘 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많이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계속 치료를 해라. 왜냐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애기 기저귀 부분 잘 갈아주고 피부 관리 잘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문제는 가끔 약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구강 칸디다 아구창이라고 해서 칸디다균이 이제 입에 생긴 경우인데 애기 혀나 구강 점막에 흰 반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유 찌꺼기인가 하고 이렇게 떼주면 피가 나요. 그리고 젖도 잘 못 빨고 그럴 경우에는 1% 젠티안 바이올렛이라는 약을 발라주는데 이 약 이름이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칸디다 아구창 하면은 요 젠티안 바이올렛 요 약 이름도 같이 암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철저하게 소독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 애기한테 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젖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비 소독 철저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농가진이라는 이런 피부병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임균성 암염 엄마 질을 통과할 때 임균이 워낙 흔한 균이다 보니 당연히 애기 눈에 임균이 들어갔겠구나 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1% 질사는 용액 이거 진짜 계속 나왔어요. 이거 이제는 꼭꼭꼭 외워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예방적 차원에서 한 방울씩 똑똑 넣어준다. 그래서 1% 질사는 용액 꼭 알아주세요. 요 기타 약들도 이제 산부인과에 따라서 이런 약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제일 많이 쓰는 게 1% 질사는 용액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가 탈수가 일어나면 탈수열 때문에 고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분을 많이 먹고 열 내릴 수 있는 간호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또 신생아 같은 경우는 천문을 보면 탈수 증상 있을 때 이렇게 움푹 파여 있다고도 했어요. 다음은 고위험 신생아들 볼게요. 얘네들은 보통 애기들보다 너무 약해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아서 더 신경 써줘야 되는 애기예요. 어떤 애기냐면 미숙아들. 2.5kg 미만이거나 40주 덜 채워가지고 빨리 나온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37주 이후부터 폐성숙이 되는데 얘네들은 폐성숙이 되기 전에 나와가지고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숨 쉬는데 모든 에너지를 써도 힘들어서 젖 빠는 걸 못해요. 왜냐면 젖 빠는 게 애기들한테는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얘는 지금 숨 쉬고 살아있기도 힘든 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위관 영양을 해줘야 되고 숨을 잘 쉴 수 있게 모든 간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잘 빨지도 못하고 울음도 약하고 그리고 원래 태지가 이렇게 많다가 그다음에 점점 없어지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상아들은 태지가 조금 있는데 미숙아들은 태지가 한창 두꺼울 때 나와서 솜털과 태지가 많고요. 아직 지방 형성도 안 돼가지고 피하 지방도 적고 손발톱 말랑말랑하고 신생아들이 원래 머리가 큰데 이제 정상 애기들은 머리도 크고 몸도 이렇게 크고 어쨌든 머리 비율이 크단 얘기고 이 고위험 신생아의 이 미숙아들은 머리는 일단 발달이 됐는데 몸이 발달이 안 돼서 머리가 유난히 더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유난히 더 크고 몸이 왜소하고 당연히 숨도 못 쉬는데 체온 조절 힘들고요. 호흡도 힘들어 해서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어쨌든 진짜 집중 간호를 해주고,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이렇게 넣어서 집중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산아들 받고요. 만사가는 정상 애기예요. 딱 40주 딱 맞게 채워가지고 폐성숙도 잘 돼가지고 괜찮은 애기들이에요. 그래서 사지도 이렇게 굽혀가지고 애기들 팔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팔 굽힘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근육도 땡땡하고 머리카락도 많고 굵고, 그리고 이 주름도 깊고 선명해야 이게 피부가 발달이 많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숙아 같은 경우는 얇은 주름이 이렇게 세밀하게 있는 거고, 정상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정상적인 손금처럼 아주 깊고 선명하게 이렇게 주름이 잘 잡혀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스카프 저항이라고 해서 근육이 아직 탱탱하기 때문에 아기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팔꿈치를 이렇게 당겨봤을 때 이게 가슴 중앙을 넘지 않아요. 왜냐면 근육이 저항하고 있어서. 근데 힘없이 이렇게 딸려오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쥐는 것도 잘하고 아주 튼튼한 아기란 뜻입니다. 근데 과수가는 엄마 뱃속에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 원래 정상적으로 나와서 먹을 거 먹고 해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솜털도 다 없어지고 태지도 많이 없고, 태지가 없다 보니까 양수로부터 보호가 안 돼서 피부도 쭈글쭈글하고 이상해지고 또 못 먹어서 야위었지만 그래도 키는 커가지고 키는 크고 야인 모습. 왜냐면 엄마 뱃속에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걸로 공급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과수가도 어쨌든 정상적이진 않기 때문에 고위험 신생아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를 하려면 산전에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지 애기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0에서 7개월쯤에는 4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 가주면 되고요. 임신 중기 8, 9개월은 2주에 한 번 가주면 되고, 막달에는 매주 한 번씩 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0주잖아요. 40주 기준으로 10달인데 10달에서 9달, 한 달이죠. 이 한 달 동안은 집중 관리를 하고요. 8에서 9개월, 또 이 두 번째 막달 동안은 2주에 한 번, 월 2회 정도 그래도 빈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제 7개월 차까지는 4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 가준다. 이렇게 외우면 좀 숫자 외우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산전검사는 별거 아니고요. 처음에 갔을 때 하는 검사는 혈액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풍진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뭐 여러 빈혈이나 뭐 성병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혈액 검사를 하는데, 이건 처음에만 하고 중기 후기 매번 하진 않아요. 뭐 필요할 땐 하긴 하겠지만 일단 처음에만 혈액 검사를 하고, 이거는 계속 하는 검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 산전검사 외에요. 어떤 거 검사하냐면 소변 검사하고 체중 이거 재고, 그 다음에 혈압을 재요. 이게 뭐 보려고 하냐면 임신 중독증 보려고요. 소변 검사하는 이유는 이제 당뇨 보고 단백뇨랑 나오는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체중 재는 이유는 이제 부종 확인하려고. 그리고 혈압은 이제 고혈압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요거 임신 중독증, 자간전증, 뭐 자간증 이런 거 얹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 확인하려고 요걸 매번 검사를 하고요. 엑스선 검사는 잘 안 하는데, 이제 진짜 엄마가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정말 필요할 경우에만 납복을 딱 가리고 부분적으로 하긴 하는데 잘 안 한다곤 하니 요거는 참조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엑스레이 찍으면은 임신 위험이나 아니면 아기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점점 커감에 따라서 이제 건강관리나 뭐 산모관리 이런 거를 알려주고 이렇게 관리해준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전검사 주기 언제 몇 번 한 번 이렇게 가는지 요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고위험 신생아는 숨쉬기가 너무 힘드니 산소 공급해주고 필요하다면 인공호흡기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애기 숨 잘 쉬는지 이런 거 잘 계속
관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목욕도 너무 힘들고 온도차가 커요. 그러니 요 고위험 애들은 목욕도 진짜 최소한만 하고요. 그리고 보요기로 더 따뜻하게 해주고 통풍도 잘 안 해요. 왜냐면 공기 바뀌면 애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애기 용품도 옷이나 뭐 이런 거 미리미리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일반 신생아실보다 더 높고 따뜻하게, 그리고 보육기 내 온도는 30에서 32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33도로 그냥 더 높게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기도 항상 청소해주고 또 상태도 2시간마다 점검해주고 소독수를 이용해가지고 닦아준다. 요렇게 관리를 해준다는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네, 감염도 더 철저하게 해야겠죠. 일반 신생아도 감염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더 철저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영양 공급도 숨쉬기도 너무 힘드니 위관 영양이나 정맥으로 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 안 쏟게 숨쉬는 데만 니는 올인해라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수분도 애기 몸 상태 봐가지고 섭취 배설량 잘 체크해가지고 적당히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 수유 못해요. 수유 너무 빨기 힘들어서 못하고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위관 영양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놀이개 젖꼭지라도 좀 주고 하면은 좀 실제로 먹진 않지만 그래도 실제 젖을 빠는 효과가 있으니 좀 이런 효과가 있다 요 정도지, 어쨌든 수유도 힘들어서 잘 못해가지고 위관 영양을 주로 하고, 이제 젖병도 정상 애들보다 더 못 먹고 막 이러니까 하더라도 더 천천히 먹이고 더 트름도 자주 먹이고 더 관리 잘해라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숙아는 물목욕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해야 된다면 그냥 수건에 살짝 묻혀가지고 빠르게 해주고 빨리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위험한 애들이 또 생기기 쉬운 질병들이 있어요. 고빌리루빈 빈혈증이라고 해서 적혈구들이 빨리 죽어서 빌리루빈이 너무 지나치게 축적이 되는 거죠. 원래 생리적 황달이 한 생후 2, 3일 정도 이렇게 생길 수는 있는데 얘네들은 그게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서 광선요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심하면 수혈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광선요법을 할 때는 이게 빛이 골고루 세지도록 체위를 자주 바꿔주고 눈 보호해주고 기저귀 채우고 또 옷을 다 벗고 있으니까 체온 떨어지지 않게 잘 관찰해라.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잘 나오진 않는데 가끔 문제집에 이게 무슨 증상이냐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초자양막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폐를 구성하는 이제 폐포, 포도송이 같은 이런 폐포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 신생아 때는 이게 쪼그라들었다가 태어나면서 이게 확 이렇게 퍼지면서 숨을 쉬는 이런 원리래요. 근데 미숙아 같은 경우는 이 폐포를 불어주는 공기,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폐포를 후 불어주는 이런 물질이 되게 부족해가지고 폐성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증상이다. 그래서 그냥 미숙아들이 아직 폐성숙이 안 돼서 숨을 못 쉬는 증상이다. 요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숨을 못 쉬다 보니 당연히 뭐 산소 공급 해줘야겠죠. 인공호흡기로. 그래서 숨을 잘 쉴 수 있게 산소 공급 해주면 되는데, 이때 산소 농도를 알맞게 유지해줘야 돼요. 진짜 숨을 못 쉬니까 100% 산소 줘야지 이러면 안 되고요. 산소 농도 30에서 40 정도로 알맞게 줘야 되고, 그것도 또 너무 많이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애기 눈에 수정체, 일명 유리체라고 눈을 채우는 물질이 있어요. 거기에 혈관이 필요 이상으로 막 자라면서 산소가 너무 많아서 아기가 실명하는 증상이거든요. 이걸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농도 산소를 너무 투여하면 아기 눈이 실명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신생아들이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뇌손상까지 갈 수 있으니 응급 상황이고요. 빨리 병원 가고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경련하다가 숨 멎을 수 있으니 기도 유지 이런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기들한테 이상한 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아기가 막 눈꺼풀이 막 떨린다든지 뭐 사지가 강직된다든지 청색증 뭐 침을 너무 심하게 흘린다든지 이런 거 보시면 빨리, 특히 고위험 아기들은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